앞으로 이 우리 문법을 제가 어떤 식으로 다룰지 크게 두 번을 얘기할 건데, 첫 번째, 기초적인 걸 다뤄드릴 거고, 이 기초라는 거는 고1 기준으로 기초예요. 자, 이걸 했을 때 여러분, 일단 너무 학교마다 내신 버라이션이 크니까 좀 상위권에 있는 일반고를 포함한 이 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세국어 파트도 되게 요즘 깊이 가르치시고 변별력을 되게 높이려고 하시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지금 기초 해가지고는 예년 기준으로 3에서 4등급 정도 확보가 가능하고요. 요즘으로는 2등급 정도 되겠다. 니네는 5등급 제도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2등급 나오면 큰일 난다고들 다들 들으셨을 거고, 물론 못 들으셨으면 이제 오늘부터 들으셔서 2등급은 큰일 날 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 자, 두 번째. 2회독할 때 심화 개념까지 갈 텐데, 이때는 여러분이 어려운 학교 기준으로, 내신 개념이 깊이 있는 학교 기준으로 80% 처리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럼 일반고 기준으로는 한 1, 2등급, 그래서 요즘 기준으로는 1등급 꽂을 거고, 지금 자사고가 예년에 대비 많이 터졌다고 제가 느꼈어요. 터졌다는 게 박살났다가 아니라 지금 자사고가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기 때문에 자사고 기준으로 1에서 2등급 정도 나올 거야. 그럼 선생님, 저는 자사고 가서도 1등급 맞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완전 내신 들어가서 내신에서 학교 필기를 봐야 돼요. 왜냐면 문법이 제가 좀 이따 가르치겠지만은 5개념들이 꽤 많아. 그래서 제가 포항제철고를 비롯해서 몇몇 학교들은 5개념이 있는 교재를 부교재로 쓰셔서 제가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이건 여쭤보라고 해서 몇몇 학교는 작년에 프린트가 나갔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학교 질문을 하도 질문하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개념이다 라고 해서 정리해 주신 게 있어. 대표적으로 3가지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 잘 들으셔야 돼.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면 7종성 규칙이라고 가르쳤던 시절이 있고, 음절 끝소리 규칙에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교체. 두 번째, 탈락. 그래서 받침에 음은 2개가 오는 자음군이 왔을 때, 자, 벌써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 반복하시면 이해돼요, 나중에. 자음군이 단순화되는 것도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봤고, 두 번째, 교체. 평파열 음화라는 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 당장 내년 3, 4월 달에 이걸 정확하게 모르시면 좀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되고, 이렇게 2개를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묶었던 시절이 있어. 혹시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물론 이제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야. 자, 이거는 정확하게 5개념이고, 왜 그러냐? 우리나라 공교육 시험 범위는 교육과정이고 20학년도까지 이게 맞아요. 근데 21학년도부터는 뭐만 음절 끝소리 규칙이냐면 얘만 음절 끝소리 규칙이야.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뭐랑 동일해졌냐면 평파열 음화랑 동일해졌어요. 그냥 내 말이 맞아, 얘들아. 전국에 있는 강사분들이나 교사분들이 제 수업 들어요. 나중에 제 스펙을 보시면 알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는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포함되잖아. 저 이상 자음은 단순화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학교 내신이든 수능이든 공부하시다 보면은 문법 문제가 되게 적거든요. 14학년도부터 출제가 돼요. 그러면 지금 25학년도 수능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3분의 2가 이 시절 문제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그래, 니네가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해놓더라도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은 뭔가 이상해져요. 아셨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어갈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틀을 갖고 계셔야 되고, 혹시나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면은 내년에 학교에 따라 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꼭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학교 선생님께 운을 띄워야 되는지를 물어보시고 이렇게 고쳐가셔야 돼. 자, 두 번째 5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모음 탈락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 얘들아. 모음 탈락은 이제 할아버지 시절 6차 교육과정이라고 있었어. 그 시절에 가르쳤던 거예요. 거의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없어졌던 개념이거든. 혹시 모음 탈락 또는 정확하게 이거야. 모음 축약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모음 축약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 이걸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반모음 이 첨가 또는 교체로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차차 설명이 정리가 되실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2개가 아주 많이 쓰이는 5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지금부터 제가 먼저 연결을 드렸고,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중1들 내신 특강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중1 수준에서 정리가 되는 기초적인 내용이 있고요. 고1 수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국어에서 지금 잘 귀를 들이셔야 되는 게 중학교 때 했던 공부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근데 수학은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벽을 미리미리 느끼고 고쳐놓는데 여러분이 언제 고치느냐에 따라서 크게 많이 달라져 나중에. 되셨나요? 자, 잘 따라오시고. 자, 그럼 여러분이 공부가 갖춰져 있다면 이게 되셔야 돼. 카메라 이쪽으로 올게요. 자, 우리 자, 내 눈에 메우는 문법의 단어명입니다. 1단은 의문이고요. 2단어 형태소랑 단어야. 3단은 문장이요. 4단은 담화야. 자, 그럼 봐. 이 각각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시간을 줄 테니까 정의를 하실 거고, 자, 어디 여백이 없으시죠? 자, 받은 프린트에 제 앞장 또는 제일 뒷장에 여백이 있을 것 같아. 거기다가 지금 제가 써드린 거 전부 다 필기하시고 이 5개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시작. 이게 수학으로 설명해주면 편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수학을 좀 그래도 수학은 몇천 년이 된 학문이고 약속이 딱 정해져 있고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체계가 딱딱 갖춰져 있거든. 얘도 똑같아요. 얘도 개념 기반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수학의 개념처럼 공부하시면 돼.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반가웠어요. 저 옛날에 수학 강사였거든. 원래 데뷔로 수학 강사. 얘들아 행렬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막막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행과 열로 표현한 문자, 수학자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예를 들면 우리가 ax 플러스 by는 c라는 식이 있고 dx 플러스 EY는 F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행렬로 쓰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왜 이렇게 쓰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훨씬 실용적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이거야. 행렬에서 일반적인 연산에서는 얘나 같잖아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는 위치를 교환해서 썼지. 그러니까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지? 교환 법칙이라고 하잖아.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머릿속으로 딱 서 있으셔야 돼. 앞으로 공부할 때 참고하시고 제가 중간중간 이런 썰을 한 번씩 풀어드릴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게 생각을 해봐. 공부를 정말 잘했어 봐. 과연 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할까? 자,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비하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공부하면 지능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공부를 다들 해가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체계를 정확하게 확립하려는 노력은 그 누구도 하셔야 돼. 자, 그럼 봐. 얘들아, 우리가 뭔가를 딱 배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집합 개념이야. 근데 너희가 또 수학을 중학교 때 집합을 안 배우셨다며? 배운 사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안 배우셨다며?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안 배워놓으시잖아. 체계가 안 잡혀. 근데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집합은 기준을 명확하게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럼 어떤 집합의 개념이냐면 집합이 점차 자 상위 개념의 집합이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부분집합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할게. 저는 여기서 집합이라는 단어를 국어에서는 단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게요. 자, 하나 더. 길 가던 개가 멍멍멍 대. 그러면 그거는 의미 전달이 되니 안 되니? 사람과의 의미가 있는 사람의 사이에서 의미가 있는 말들이 아닌 거잖아. 그럼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뭐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냐면 중1 때 배우셨을 거예요. 맨 처음에 여러분 언어라는 것부터 정의를.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소통이야. 근데 소통이 되는 상황을 보자. 자, 첫 번째 참여자 화자야. 두 번째 참여자 청자야. 그리고 화자가 청자한테 전달한 세 번째 전한 말, 전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말하는 상황, 맥락이 있어요. 자, 내가 우리 집 개가 산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 집 개는 정확하게 없고 3년 전에 헤어진 전 여친 강아지를 같이 키웠어요. 그러면 개가 산책 중이면 나를 보고 멍멍대면 안다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멍멍거리면 저게 경계인지 호감 표현인지 상황이 애매해지지. 받아. 자, 상황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고 소통을 한다는 건 뭐냐면 뭔가 의미를 전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국어에서 특히 문법에서 다루는 개념 체계는 정확하게 단위로 정리를 하는데 무슨 단위냐면 의미 단위야. 됐니? 의미 단위야.
자, 그러면 음이 다니고, 얘도 음이 다니고, 얘도 음이 다니고, 얘도 음이 다니고, 얘도 음이 다니야. 그럼 음이 어떤 단위인지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볼게. 가, 나, 다가 있다고 하자.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는 조칼리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가나다라는 예시를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떠올랐어. 가는 영어로 하면 go예요. 나는 영어로 하면 I. 다는 O. 자, 보이시죠? 지금 뭐가 하나가 달라? 기역, 니은, 디귿 하나씩만 다른데도 의미가 달라지지. 아, 의문이라는 건 그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니? 의미를 뭐 해주는? 구분하는 최소단이에요. 여기까지 해두셨어? 이 틀을 정확하게 잡으시면서 가시라고. 자, 나중에 제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100분의 1 정도로 겸손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공부는 제 말이 맞아.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부산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람 원탑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그냥 원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 자, 두 번째 보세요. 형태소는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얘가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친구랑 싸웠어. 아, 좀 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봐봐. 우리 뒤쪽에 뭐가 붙어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여기 뒤쪽에 뭔가를 좀 더 붙여볼게요. 가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가자 라고 청유형이 될 수 있죠. 좀 가라. 야, 그냥 군대 좀 가라. 다 가는 군대 유난 떨지 말고 좀 가라 라고 했어. 그러면 얘도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잖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그냥 가만 가지고도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겠으나 이게 묶여가지고 의미가 전달되는 게 보이실 거야. 이해됐니?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오늘 밥을 못 먹어서 먹다를 볼게요. 먹다, 먹자, 먹는, 먹이. 야, 얘도 신기하게 뭔가 이렇게, 학자들이 이런 게 신기하대. 여러분은 전혀 신기하지 않죠. 저도 신기하잖아. 하지만 학자들은 이게 신기하대.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뭔가 있을 거고, 영어로 하면은 이티라는 개념에서 이 노란색 이 부분이 뭔가 의미를 갖고 있구나. 얘는 그러면 의미를 뭐 하는 애구나? 의미를 형성하는 애구나. 그래서 형태소는 뭐냐? 의미를 형성하는 채소단이에요. 자, 그럼 슬슬 감이 오시죠. 단어도 어떤 단위일 거고, 문장도 어떤 단위일 거고, 담화도 어떤 단위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컨닝을 해보자. 여기도 최소단이니까 여기도 최소단일 거예요. 여기도 최소단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어라는 것도 하나씩 볼게. 자, 단어는 뭐냐면 이런 거야. 먹다. 먹고 있구나. 먹자. 같이 먹자구나. 먹이. 금지. 먹금. 오케이. 의미가 뭔가 전달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단어라는 건 이렇게 자립되면서 전달 가능한 최소 단위. 정리하면 단어는 뭐다?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 단위다. 사실 여러분이 적절하게 딱 20점쯤 공부하시는 게 맞는 게 첫 틀을 잘 잡으셔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뭔가 벽에 부딪히셨을 때 이렇게 체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니? 이게 먹다인데 무엇을 먹자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네. 그러면 봐봐. 누가 있어야 되겠어? 일단 주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야, 나랑 먹자. 밥 좀. 나랑 동사 먹자. 무엇을? 그게 밥인지 고기인지. 자, 무슨 얘기야? 그렇죠. 먹자라는 의미가 있을 때 얘가 완성돼서 의미가 전달이 되려면 주어랑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의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뭔가 완성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문장이 의미를 완결하는 최소단이에요. 자, 그럼 사실은 여기까지 끝났어야 될 것 같잖아. 실제로 끝났어,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할아버지 시절부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계엄령을 2번 겪으셨으면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뭐라고 배우셨냐면,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어법이라고 배우셨어요. 어법. 여러분은 지금 서울에서 제일 먼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은, 제가 정확하게 계엄이 있던 밤에 서울에 있었고 그 다음날 부산을 올 수 있나? 왜냐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도시에 장갑차가 돌아다니고 탱크가 돌아다니고 군인들이 돌아다녔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계엄을 뚫고 왔고 제가 지켜낸 대한민국이며, 자, 볼게요. 다시. 단어에 대한 용례를 다루는 그런 과목을 뭐라고 했냐? 어법이라고 했어. 그래서 옛날에 과목명이 어법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법이라고 들으시면 뭐냐면 어휘 수준의 뭔가의 규칙을 정리해놨다고 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봐, 얘들아. 어휘 수준의 규칙을 왜 정리했을까 생각을 해보잖아. 일단 의미가 전달되는 걸 연구하는 게
언어학자들이었을 거야. 그럼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의미가 만들어지거나 의미가 전달되는 단위들이 보였을 거고, 그런데 여기나 여기로 가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 그러니까 한 단어 단위로 의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영어에서도 뭐 애지의 용법 이런 건 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법을 막 체계를 잡고 보니까 어법 체계가 완성되면서 슬슬 문장, 즉 의미를 완결하는 체계까지 확장되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과목명이 원래 뭐였죠? 문장의 법칙, 그래서 문법이었던 거야. 됐니? 그런데 현행 수능에서도 얘 이름이 뭐야? 언어와 매체야, 얘들아. 그러면 과목명이 문법이 아니라 왜 언어로 확장이 됐을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되겠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너희들한테 야, 우리 앞으로 계엄령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웃으면서 넘기겠지만 3일 전이었어요. 밤 11시에 계엄령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야.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1979년에 대통령이 죽었어. 그럴 때 계엄령이면 받아들이죠. 왜? 우리나라 어쨌든 되게 우리나라 그때는 완전히 중앙 집권정이었으니까 시스템을 안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런 게 맞을 수도 있어. 그럼 그때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은 모든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졌어. 쟤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봐라.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자, 똑같다 그럼 얘들아 잘 봐. 그럼 담화라는 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문법 수준에서 의미 체계에 관련된 과목을 규정해가지고는 부족함을 느끼신 거야. 그래서 벌써 이름이 뭐야? 언어와 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목명이 언어가 된 이유는 얘랑 관련이 있고. 되셨니? 자, 그럼 봐봐. 담화 단위라는 것도 의미의 단위인데 의미의 어떤 단위냐? 자,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언어가 쓰이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누가 있어야 돼? 말하는 사람 화자가 있어야 돼. 선생님 여기 화면 잡힌지 확인 좀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그걸 듣는 사람 2번 누가 있어야 돼? 청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화자 청자가 예를 들면 요즘도 소개팅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 소개팅을 갔는데 멀뚱멀뚱 눈빛만 보고 있어. 물론 눈빛으로 말할 수 있겠죠. 눈빛으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어. 미리미리 좀 배우세요. 모쏠들은 3초면 사실은 끝나요. 이미. 그러니까 눈빛으로 3초를 주고받으시면 이미 그거는 앞으로 연애를 할지 말지는 끝나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고 문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둘 사이 뭐가 전해져야 돼? 3번. 전한 말이라 그래서 전어 또는 같은 말로 메시지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얘를 전달을 해.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4번 뭐라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이 네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돼.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봐. 이 네 가지 모두를 고려하는 게 바로 뭐다? 담화에서 다루는 개념 체계예요. 자,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십시오. 잠깐만. 그러면 담화는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거냐? 우리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 하지?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담화라는 것은 의미를 소통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담화의 요소, 4요소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막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쉬워 보이시죠? 잘 들어. 수학 킬러 느낌하고 국어 킬러 느낌이 다른데 국어는 역사가 30년밖에 안 된 국어 교육학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새로워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오답률 1등, 2등 다퉜던 그런 킬러 문항에 그대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짚어두시고 차차 설명해 드릴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수학에서 어려운 느낌하고 국어에서 어려운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야. 그걸 차차 저랑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잡히죠. 자, 이걸 그래서 개념 체계를 정확히 공부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저랑 올바른 공부 습관도 같이 만들어 가셔야 돼. 지금 이 시기에. 그럼 봐라. 얘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어? 이렇게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어. 단순히 줄글로 쓰는 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표를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정보를요. 그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위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어야 돼. 되셨니? 자, 그럼 봐라. 얘가 의미가 정확해지려면 뭐니? 의문은 의미를 구분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와 같이 문장이 완결된 형태로 쓰게 할 수 있지. 이게 논소수령이야. 그런데 5개를 놔두고 앞에 선지를 붙여놓고 하나를 바꿔놓으면 오지선다형이 되겠지. 원래 니네 세대부터 입시가 바뀌면서요. 내신에서 서술형 100%로 바꾸려고 했어. 내년에 그렇게 될진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틀을 정확히 놓으셔야 논술, 서술, 객관식 어떤 유형이 나와도 다 대응할 수가 있고 이 틀에서 시작이야. 자, 정리 잘 하셨죠, 이제? 정리 잘 하셨으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 귀찮고 피곤하셔도 이렇게 재정리를 해놓으셔야 3년 뒤에 수능으로 끝나지
안 그러시면 4년, 5년 뒤에 또 대치 가서 제 수업 듣고 계셔야 돼. 시대인재에서 제외하셔야 되고 인강으로 제외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 정리하셔야 되고 일단 정리를 잘 끝내 놓으셨으면 제가 저기 나와 있는 우리 102페이지 개념부터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쭉 드릴 텐데 자 그러려면 또 이제 이미 공부를 했던 친구는 머리를 쥐어 싸맬 수가 있잖아. 자 일단 필기 끝나셨으면요 108페이지에 아마 문제가 있었을 거야. 필기 먼저 쭉 해주세요. 그럼 108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3문제 있다. 그 3문제를 하나씩 설명할 건데 역시 1번 잘 모르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설명이 가능하니까. 자 먼저 필기부터 쭉 정리하십시오. 108페이지의 1번 문제거든. 자 마이크 잡히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너희가 중1 때 배우는 문법 단원이 그게 품사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한 걸 가지고 제가 고1부터 다루는 거야. 그런데 고1 첫 단원은 의문인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첫 중간고사에서 여러분을 좌절시켜요. 그리고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었던 단어, 문장 이쪽이 완성이 안 돼 있으면 이쪽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먼저 기초개념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다시 들어갈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자 1번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나가시는 방법은 크게 3가지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자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 문법 문제를 보셨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3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야. 자 첫 번째는 이거 얘들아. 첫 번째는 그냥 개념 확인으로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고 과정. 수학으로 치면은 풀이 과정으로 보세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정확성 그리고 세 번째 이상의 회독에서는 정확성과 시간이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일단 저는 전국 70등을 했어요. 모의고사에서. 근데 고1 때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라는 거야. 저는 그리고 고1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교 기준으로 못했으니까 또 뭐 토달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 지금의 영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때는 과학고가 그런 포지션이었어. 지금은 과학고가 이 동네는 과학고 2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과학고가 어떻게 2개지야. 보통 과학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경상남도 그다음 부산이 있으면 합쳐서 하나 정도 있던 시절이야. 우리 때. 근데 우리 때 우리 학교는 과학고를 갈 거냐 말 거냐를 고민했던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략상 과학고가 맞는 애들은 여길 갔고 안 맞는 애들은 여길 갔어. 결과를 보면 알아.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때는 전국 단위의 경시대회를 서울대에서 열었고 전국 단위의 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무조건 서울대에 붙었는데 지금 서울대랑 그때 서울대는 위상이 많이 달라요. 우리 때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잖아. 의대를 가래도 안 가고 서울대 법대를 가던 사람들이 많던 시대야. 그랬던 시대예요. 옛날이니까. 라떼니까. 할아버지 시절이니까. 자, 다시. 그럼 봐, 얘들아. 그 시절에 왜 내가 그 썰을 푸냐면 내가 첫 시험을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왜냐면 그때 교육부 장관이 지금도 나는 교육부 장관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간대. 그래서 나는 하나만 잘해서 대학을 가자.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로 대학을 가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고1이잖아. 아무 생각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맨날 PC방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애랑 PC방을 둘이 맨날 다녔어. 우리 PC방 대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페이커 같은 게 꿈이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시험을 딱 쳤거든. 내가 쪽팔려서 얘기하기 싫었는데 진짜 솔직히 얘기해. 얘가 반 4등도 아니고요. 전교 4등을 했어요. 그러면 같이 놀았던 나는 전교 40등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냐? 반에서 34등을 했어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얘가 전교 2등이었어요. 얘가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러면은 내 위치가 어딘지 알겠지? 정확하게 여기가 교단이었어요. 이런 자리였어요. 운이죠. 얘네들하고 되게 친했거든? 얘네들이 엄청 놀리면서 골리면서 공부를 자기 스타일대로 가르쳐줘. 근데 이 새끼는 평생 공부 안 하던 새끼. 얘 천재적 스타일로 공부를 또 한번 배웠고요. 얘는 지금 아마 약사든지 그럴 거야. 얘는 아주 성실 스타일로 공부를 가르쳐줬고요. 얘가 아마 고대 의대인가 그랬을 거야. 얘는 고대 의대 스타일로 민민우 스타일로 저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이 다 섞였고 성적이 쭉쭉쭉 성장을 했어.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다 알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거죠. 저는 사교육 강사를 진짜 전혀 생각한 적이 없어요. 평생. 20년 넘게 가르쳤는데. 근데 진짜 내가 사교육 강사를
업으로 삼겠다라고 확신이 정말 요즘 최근에서야 한 최근 10년 새야 드는 것 같고 이전엔 전혀 상상도 못했지. 그런데 이런 경험이 진짜 크게 도움이 됐던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 동네가 전국에서 대학교를 제일 못 보낸다며. 그런데 근데 난 이유를 알아. 왠 줄 알아? 두 가지다. 첫 번째, 어디서 제일 머니? 대치라는 동네에서 제일 멀어요.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야. 장점은 뭐냐면 애들이 좋은 수업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더라고. 여기는 좋은 수업 갖다 줘도 애들이 이미 다 지쳐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절대 중학교 때 많이 시키면 안 돼요. 애들이 이미 중학교 때 다 소진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내 평생의 공부의 의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야 돼. 물론 이거 핑계 대면서 씨발 공부 안 하다가 군수, 오수, 육수 하고 있지 말고. 근데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밸런스 배분을 딱딱 끊어주시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딱딱 만들어줘야 돼. 근데 보면은 중학교 때 여기까지 쓴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는 고등학교 때 우다다 무너지는 거야. 그럼 얘의 방법은 뭘까? 어쩔 수 없어. 자기가 늘려나가고 버텨나가야지. 또는 어떻게든 남은 걸 좀 효율적으로 쓰셔야지. 내가 그래서 애들을 20년 동안 관찰하면서 또는 이 과정에서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결정적 시기에 잡아주는 게 지금 못 잡으면 평생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여러분한테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공부 방법까지 세팅을 딱 해드리니까 따라오시고 잘 봐야 돼.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과 목적은 세 가지야. 그리고 특히 이 3번 이상의 것을 하셔야, 3회독 이상의 것을 하셔야 내신에 1등급 꽂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는 1등급이 될 거고, 이제 여러분 윗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부터는, 할아버지 세대는 아니고 아저씨 세대 정도 되겠다. 자, 여러분 1년 선배들, 아저씨들한테는 1, 2등급 정도가 될 거야. 한마디로 대학을 가는데 내신이 발목 잡지 않는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자사고 기준으로 5회독 이상이에요. 일반고 기준으로 3회독 이상이에요.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여기까지 일단 잡히셨니? 자, 그럼 봐. 다시 돌아와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확인하시는 거고, 자, 우리는 그러면 저 문제를 푸는데, 자, 카메라 잡을 필요 없어요. 여기 제가 녹색 형광펜 친 애들 있죠. 저게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풀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아, 선생님 그냥 저는 풀 수 있는데요.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저는 이 점수, 이 등급으로 시작해서 전국 70등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그것도 2년 만에. 자, 저는 노력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잖아. 나는 노력으로 내가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철저하게 재능이야. 철저하게 재능이었어. 미안해 얘들아. 공부도 재능이야. 손흥민 재능이야. 페이커 재능이야. 베이노도 재능이야. 여러분도 재능이야. 그런데 버텨. 알아서 해. 재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저 정도 되면 슬슬 눈에 보여요. 잘 따라오시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방법을 정확히 배우세요. 자, 그럼 봐. 저기 녹색 형광펜 친 애들이 뭐야? 합성어야. 자, 그럼 약간 합성어에 대한 정의를 딱 하셔요. 그런데 합성어에 대한 정의가 툭 하고 튀어나오시려면 선생님 카메라 이쪽으로 넘어옵시다. 잘 들어야 돼. 뭐가 체계가 딱 잡혀야 되냐면 머릿속에서 이게 딱 그려져야 돼. 여러분 머릿속, 잘 들어. 이번 풀이과정, 사고과정을 제가 쭉 전개해 볼게. 근데 이게 찰나에 이루어져. 빛의 속도야. 뉴런의 연결, 그 다음에 전기신호를 주고받는 거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첫 번째, 의문이라는 단어를 배우셨고, 두 번째, 형태소라는 단어를 배우셨고, 세 번째, 단어라는 단어를 배우시는데 두 개를 묶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고, 그 다음 담아야지. 그럼 머릿속에 뭐가 짠 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냐면 일단 여기서 딱 와야 돼. 자, 그러면 이 단어에서 로딩이 딱 돼. 그러면 단어야. 자, 그러면 다. 국어에서는 단어의 정의를 처음 물어봐요. 두 번째, 단어의 종류를 물어봐요. 세 번째는 단어에 관련된 특성이나 현상을 물어봐. 여기서는 형성이라고 할게. 그럼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의미 구조가 단일해. 그래서 단일어라고 해. 두 번째, 의미 구조가 복합적이야. 그걸 복합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린 지금 뭘 다루고 있는 거야? 의미를 다루는 학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 단위 단어를 가지고 쪼개봤을 때 그 의미 단위가 단일하냐 복합하냐가 있겠죠.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단일어는 뭐라고? 의미 단위가 카메라 잡힌지 확인해 주세요. 단일한 거야. 그럼 의미의 여기서 어떤 단위? 의미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미의 최소 단위는 우리 아까 배웠지만은 형태소인데 의미를 갖는 형태소를 무슨 형태소로 가지? 아까 누가 쓰고 있더라. 실질 형태소라. 그래서 단일어는 실질 형태소 하나 있을 때야. 실질 형태소랑 거의 동일하고 보시면 되는 게 어근이라는 애야. 됐니? 그래서 어근 한 개 있으면 그게 단일어야. 자, 그럼 봐봐. 어근이라는 게 실질 형태소로 의미를 딱 갖고 있잖아. 그럼 복합어는 당연한 얘기지만 어근이 두 개일 수 있겠죠.
근데 어근만 있을까? 자, 이런 걸 배우셔야 돼. 한 10년 전쯤인가? 영어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저런 어려운 법률 용어 내면 어떻게 라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 그거는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은 슬슬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의 지적 수준이 여러분보다 높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야. 그 정도는 돼야 의대를 가니까. 잘 보셔야 돼. 그때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pretension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pretension. 근데 여러분 이게 법률 용어로 기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저렇게 어려운 걸 내면 어떡하냐.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험 범위였어요. 왜? 간단했더라. pretend까지 봐. 뒤에 뭘 갖다 붙이고 싶어? A, B, C, D를 붙이고 싶죠. pretend. pretend가 무슨 뜻이야? 뭐뭐인 척하다지. 사기치는 게 뭐야? 뭐뭐인 척하는 거잖아. 그럼 봐라. 뒤쪽에 뭐가 붙었니? SION이 붙어서 명사 파생이 됐지. 명사 파생시키는 전미사들 한번 써볼까? SION, TION, MENT 됐니? 부사 파생시키는 애들 이런 애들이죠. Y를 붙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봐. 뒤쪽에 봐. 원래 의미가 있고 영어에서 이거를 root 또는 뭐라고 하니? stem이라고 하죠. 똑같아. 말의 뿌리라는 거야. 얘를 어근이라고 해. 번역을 하면. 뒤쪽에 붙으니까 붙을 접자를 써. 붙을 접자를 쓰는데 붙어가지고 문법적 기능을 또는 의미를 조금 더 해주니까 그런 말이다. 접사라고 분류를 해주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뒤쪽에 뭐가 붙을 수가 있겠다? 어근 플러스 접사. 뒤쪽에 붙으면 접미사. 앞쪽에 붙으면 접두사겠죠. 자, 그럼 봐라.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동등한 애들끼리 결합이 돼야 되잖아. 그걸 뭐라고 하니 우리는? 통합한다, 융합한다. 얘를 그래서 뭐라고 부른 거야? 합성어라고 부른 거고 얘를 뭐라고 부른 거야? 의미를 가지고 쭉쭉 뻗어나갔으니까 파도처럼 계속해서 생겨난다 또는 파도처럼 생겨났다 또는 거기를 기준으로 생겨났다 파생어라고 하는 거야. 됐니? 내가 그 얘기를 왜 할까? 자, 봐. 이 체계가 안 갖춰져 있지. 저기서 나와 있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형성한다라는 단어를 저기서 처음 보는 애가 과연 정확성과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되셨어? 이거는 10번도 100번도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셔야 돼. 필기 정확하게 해주시고, 자, 이 틀이 갖춰져야 돼. 자, 핵심 개념은 사실은 이거는 공부를 해본 애들은 알겠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게 왜냐면 기본 개념이거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오히려 기본 개념이 중요해. 수학도 계산 실수하다가 박살나면 안 되니까 똑같다. 얘도 기본 개념이 중요해. 그럼 첫 번째, 합성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먼저 정리가 됐고 합성어 종류를 두 가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겠대. 자, 그러면 여기 끝으로 좀 잡아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통사라는 단어를 또 아셔야 돼. 통사는 잘 들어야 되라. 문법이라고 배우시면 돼. 정확하게는 문장의 규칙이야. 그럼 봐. 통사 구조는 뭐야? 문법 구조, 문장의 규칙 구조 또는 문장 구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문학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된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된다랑 같은 말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통사라는 게 뭐냐? 문장의 규칙인데 이렇게 통사 또는 통사적이라고 쓰이면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 일반적인 이라는 말이 생략돼.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일반적인 문법 규칙을 따르는 번역을 하는 거야, 얘들아. 통사적이라는 말은 뭐야? 일반적인 문법 규칙을 따르느냐. 합성어. 이게 바로 통사적 합성어야. 자, 이 연습을 지금 해놓으셔야 돼.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고이면 고일수록 수학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번역이 안 돼서 그래. 수학의 문제가 길어지잖아. 그러면 중간중간 의미단을 끊어야 되는데 그 호흡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해. 잘 들어야 돼. 그건 재능충은 그렇게 해도 돼. 사실은 그 정도 재능이 있어야 뚫고 나가긴 해. 근데 재능이라는 게 여러분 길러지고 나중에 차이가 거의 없는 듯이 보이거든요. 이런 게 있어. 2020년 난 지금 원래 서울대 야구부였거든요. 야구를 되게 좋아해. 어릴 적 꿈 중에 하나는 또 야구 선수였어. 꿈이 되게 많았던 배노였네요. 저는 그러면 야구를 좀 관심 있게 요즘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데 희한하게 이 동네에서 나는 이제 부산에 왔으니까 뭘 해야 되겠니? 야구는? 롯데를 해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롯데 자이언츠 샵에 가서 이거 모자를 쓴 거였어요. 모자를 사는 거였어.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한 번씩 하거든. 운동할 때 이렇게 롯데 자이언츠 모자를 쓰고 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한 번씩 나를 보면서 되게 웃더라고. 왜 웃는지 혹시 이유 알아요? 부산에서 혹시 롯데 자이언츠 모자 쓰고 운동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희한하게 내가
그냥 뛸 때는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시던 분들이 롯데자이언츠 모자를 쓰고 내가 이렇게 조깅을 하고 있으면 웃으죠. 근데 알 것 같기도 한 게 롯데자이언츠 모자를 쓴 사람이 나밖에 없어. 자랑스러운 거 아니야 혹시? 우리 롯데 자랑스러운 롯데 아닙니까 부산에서? 일단 모르겠어. 저는 부산에 이제 한 1년째 살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고향은 창원이고 서울에서 한 30년 살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런 걸 쓰면 안 되는 건지. 뭔가 롯데자이언츠 모자를 쓰고 뛰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내 얼굴 보고 웃어가지고 왜 웃긴가 지금 고민 중이야. 다시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얘기하려고 그랬다. 2020년도에 메이저리그에 도입된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션 트래킹 기술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되는데 요즘 빅데이터 머신러닝이 되니까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수비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눴어. 번역하면 이거야. 천재형이 있고요. 노력형이 있어. 천재형은 뭐냐? 오재영 같은 선수야. 이 선수들은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 움직여. 노력형은요. 타격이 이뤄지는 순간 움직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야에서는 한 발 정도 차이 나고 외야에서는 두세 발 정도 차이 난다. 근데 오지환도 훌륭한 선수고요. 두산의 김재효가 솔리드형 선수. 그러니까 약간 노력형 선수였거든. 근데 둘 연봉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리고 김재효는 되게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고 오지환은 되게 감각적으로 수비를 하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MLB에서는 그런 천재형 선수를 좀 더 육성하려고 하시겠죠. 왜냐하면 한 발 차이도 큰 거니까. 자, 근데 그 얘기야. 그 미국조차도 2020년에 돼서야 도입이 돼서 이제서야 분류가 끝난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돼. 공부라는 것도 여러분 철저하게 재능이야. 미래 얘기한다. 이건 존나 재능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앞으로 벌어진 애들은 상당 부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절대로 이게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봐야 보이거든.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나 정도의 경험 있는 사람이 보면 매우 높은 확률로 딱 나와. 근데 솔직히 얘기를 못 해줘. 왜? 엄마의 바람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딱 보고 얘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를 보이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들이 상처를 입으시더라고요. 좀 나는 그래 조심하고 있어요 요즘은. 근데 일단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재능충이야. 공부 재능충이야. 니넨 못 느낄 수 있거든. 공부를 진짜 하기 힘들어하는 애들도 진짜 많아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는 공부로 먹고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재능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세를 잘 만들어 가시라는 잔소리를 또 드렸네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수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입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정보를 처리하는 공식을 제가 잡아주고 있는 건데 통사적 합성을 한 말이 왔을 때는 통사적이란 말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 합성어라는 단어는 이게 이미 된 상태에서 오케이 어근어근 근데 그 어근어근의 결합 방식이 뭐야? 문법적이어야 돼. 이게 딱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봐라.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우리가 늦다라는 단어 있죠. 맞니? 그런데 차가 늦었어. 그러면 늦은 혹은 시간이 늦어서 늦은 시간이라고 하죠. 맞니? 그런데 봐봐. 늦 시간이라고 하지 않죠. 자, 이유를 설명하자. 자, 일단 모르셔도 들어. 자, 늦은 여기서 뭐라고 하지 우리는? 간이라고도 하고 또는 근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설명할게 이 용어들은.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 이렇게 어간 뒤에 붙을 수 있는 애들은 엄이라고 배우셨을 거고 맞니? 그럼 여기에 은은 뭐야? 관형사형 전성엄이라고 배우셨니? 맞아? 그럼 봐. 관형사형 전성엄이니까 뒤쪽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이해됐어?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오고 얘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다. 문법적으로 오케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늦 시간이라고 쓰면 어떻게 쓰여버리는 거야? 간에 뭐가 붙어버렸어? 바로 체언이 붙어버려요. 이런 꼴은 존재하지 않아. 왜? 일단 어간 뒤에 와야 되는 건 엄이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는 문법이 아니야.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분류하시는 거야. 자, 문법이라는 단어를 통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었지. 문법적인 합성어니까 무슨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여기는 문법이 아니니까 아니 비일자를 써서 무슨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야.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시면 어딜 보시면 되겠다? 개념을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저 안 따라오셔도 돼요. 우리 개념 교재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면요. 104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중반부에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번 잡아봅시다.
저희 검정색 선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좀 왜곡돼도 보자. 일반적인 국어수를 따르는 합성어라고 해가지고 예시들이 우다다 나와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라 그래서 예시들이 좀 한 3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개념 정리하시고 정독하시는 걸 5번에서 10번 반복하시는 건데 일단 오늘 저랑 2-3번 정도 반복하신 거야. 여기까지 되셨지? 자, 필기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정독하신 다음에 잘 들어. 우리 1번 문제를 10분 정도 쉬었다가 볼 건데 다시 중앙으로 와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저기 나와 있는 띠, 노는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을 한 다음에 얘가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분류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예시로 같이 연습을 하면 뛰다에서 끝나잖아요. 맞니? 그 다음에 놀다에서 끝나잖아. 그럼 봐.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간이야. 놀다 어간이야. 어간은 바로 못 붙는데 붙여놨으니까 얘는 문법을 벗어났네. 그래서 무슨 통사?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거고 정답은 1번 끝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 아까도 얘기했다. 이렇게 푸시는 건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파이널 단계에서 내신 직전 단계에서 수능 직전 단계에서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푸는 방법이야. 이렇게 풀면 얘는 10초 컷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편한 공부만 하게 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근육을 기르고 싶잖아. 1kg짜리 핑크 덤벨 가지고는 근육이 안 생겨요. 뭐 100kg는 못 들겠지. 마동석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 적정 무게로 쳐주셔야 돼. 그 적정 무게로 부하를 가하는 과정이 이거야. 그러면 여기도 왜 어간이고 왜 엄인지 왜 안 되는지 분석을 하셔야 되고 저기 아래 나와 있는 뭐가 있니? 몰라볼 있죠. 얘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가실 거야. 자, 그럼 벌써 어간, 어미, 접사 같은 게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거니까 그 개념 정리 포함해서 1번 문제 쭉 한번 풀어볼 거고 그럼 풀다 보면 여러분 문제 푸는데 필요한 개념들이 어떻게 잡혀 있어야 되는지가 보이실 거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다시 개념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이미 문법 정리가 돼 있으시든 안 돼 있으시든 같이 들을 수 있는 사고 흐름을 잡아드릴 거고 이미 돼 있는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 문법 공부를 지금 끝내서 수능까지 문법 공부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부를 정리해 가시면 돼요. 자, 영상 여기까지 끊습니다. 자, 힘내시고 수업 듣다 보면 우리가 또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 원래 이제 저희 수업이 좀 흥겨운 수업이야. 재밌는 수업인데 일단 코드가 안 맞고 이런 표정이 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좀 제가 눈치 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좀 편한 분위기 만들어질 거니까 좀만 힘내보시고 버텨보시고. 자, 아까 이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설명을 통해서 1번 선지에 대한 얘기는 설명이 끝났고 자, 2번 선지 볼게요. 다시 1번 선지부터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자, 띠, 노, 는을 분석을 할 건데 처음엔 어려워. 근데 하다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거 몇백 번 하실 거야, 앞으로. 지금 다 해놓으시면 돼. 자, 그러면 이를 하나씩 이제 다시 한번 쪼개볼게요. 의미 단위를 쪼갤 수 있으면 최대한 쪼개보면 되겠어. 자, 첫 번째 팁은 뭐냐면 뒤에다가 다를 붙여보는 거야. 이런 애들은 이렇게 다를 붙일 수 있는 애들 활용하는 용언이라는 애들이고 용언은 뭐와 뭐가 있지?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영어의 형용사 아닙니다. 영어로 치면 동사는 액션 버브고 동사는 액션 버브고 형용사는 스테이트 버브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건데 모르셨으면 좀 이따 개념 정리할 때 해드릴 거고. 보자 얘들아. 뛰 뭐를 붙이면 돼? 다를 붙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노는 놀 다를 붙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뛰다 놀다처럼 여기서 이렇게 끊기잖아. 얘네가 말의 핵심을 갖고 있으면서 줄기를 잡아줘. 그래서 줄기간자를 써서 이 앞쪽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하니? 어간이라고 한다는 걸 사실 이미 중학교 때 배우셨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도 뭐야? 어간이라고 한다는 걸 배우셨어. 자, 어간은 뭐의 부분집합이죠? 실질 형태소의 부분집합이야. 실질 형태소는 뭐랑 같은 말이야? 근과 같은 말이야. 됐니? 그래서 뛰, 놀 얘네는 전부 다 어간이면서 어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되셨지? 두 번째, 뒤쪽에 붙는 애를 우린 뭐라고 배우셨죠? 어미. 꼬리미자를 써서 어미야. 얘도 뭐야? 어미야. 꼬리미자를 써서 어미야. 자, 어미의 종류를 여기다 우다다 쓰실 수 있어야 돼. 이거 좀 이따 쓸 거야. 예를 들면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어말어미에서도 종결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는 또 5가지가 있지. 평성음은 명령, 청유, 감탄. 그런 걸 정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틀이 잡혀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 배우셨다시피 어간끼리는 결합을 못한다니까요. 어간이 항상 뭐가 붙어줘야 돼? 어미가 붙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어 보자. 얘를
문법적인 규칙을 따르는 통사적 합성어로 만들어 보자. 다시 여기 비통사적 합성어고 통사적 합성어잖아. 얘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뛰, 놀 또는 노에서 중간에 뭐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어미가 들어오면 된다고. 그러면 뛰, 노는 가능하죠. 그럼 어라는 애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간 뒤에 붙었으니까 어미인데 어떤 어미야? 두 개를 뭐 해주고 있어? 연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어간 사이에 연결어미가 붙어있는 합성어를 무슨 합성어? 문법적 규칙을 따랐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이 어가 없이, 연결어미 없이, 중간에 연결어 없이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 뭐라고 한다고? 비통사적 합성어로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필기하시고 이걸 혼자 손으로 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이 하시든지 더 나은 모범 답안을 풀이 과정으로 쓰시든지. 수학도 여러분이 모범 답안 보시고 똑같이 푸실 수 있겠지만은 익숙해지면은 중간중간 암산해서 생략하시고 더 나은 풀이를 고안해내시기도 하잖아. 국어도 일단 저는 모범 답안 풀이 과정을 보여드렸으니까 이 모범 답안 풀이 과정을 바탕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더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라도 따라오시든지 자, 두 번째는 뭐니? 몰라 보리야. 자, 얘도 한번 쪼개보자. 다를 붙여가지고. 그럼 봐봐.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다. 그러네. 모르다. 모르니? 몰라서. 모르다. 모르니? 몰라서. 몰라. 모르다. 몰라. 뭔가 지금 리을이 덧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만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끊기는 것 같아. 맞죠? 모르다. 다를 일단 붙이라고. 다 떼버리고 다를 붙여보라고. 모르니? 몰라서. 자, 얘는 모르니죠. 그런데 몰라서. 얘도 뭔가 좀 모르고. 자, 어쨌든 르까지 지금 뭔가 와. 그럼 얘들아 봐봐. 최소한 얘는 뭐야? 어간이라는 거 확인되셨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얘는 일단 어간이야. 그 다음에 우리 볼도 마찬가지야. 보다에서 오잖아. 보다, 보니, 봐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디까지? 보까지. 그래서 얘도 뭐야? 어간이야. 자, 빨간색 박스를 쳐볼게. 몰까지 어간이고요. 보까지가 어간이야. 자, 그럼 이 어간 사이에 누군가 끼어 있는데 어간 뒤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애는 거의 연결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어간 사이를 연결해 주면서 어간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연결음이죠. 자, 그러면 얘를 전체 집합에서 분류를 한번 해볼래? 여기는 통사적 합성어 집합, 여기는 통사적 합성어 아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집합. 당연히 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 어간 연결어미가 낑겨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으로 분류되셔야 되는 거지. 됐니? 2번 선지는 통사적 합성으로 분류되셔야 되겠고 1번 선지는 비통사적 합성으로 분류가 되셔야 되겠고. 이해됐어? 자꾸 국어를 비논리적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잘 들어야 돼. 이제는 문과가 없어. 자꾸 문과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문과 갈 건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앞으로 스마트팜이 될 거야. 드론으로 농사를 지을 거야. 그런데 재래식 농법을 쓸 거야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좋아. 이렇게 비유를 할게. 나는 다시 상추를 틀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려고 같은 얘기를 하지 마. 제발. 내가 문과 갈게요는 상추 틀고 유교 경전 공부할게요 같은 그냥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살게요 같은 얘기가 돼버려. 자, 그냥 따라오시고 국어도 이렇게 이과적 도구를 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훨씬 더 엄밀하게 정리가 되실 거야. 자, 세 번째는 뭐니? 지난달. 자, 여기도 최대한 쪼개보자. 지난달. 지나다가 했지. 지나는. 그럼 봐. 어디까지 쪼개야 돼? 여기까지. 지나다. 여기까지 뭐예요? 어간이라고. 여기까지 뭐라고? 어간이라고. 그러면 이 니은은 뭐겠어? 그렇죠. 어간 뒤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어미야. 그런데 봐. 지난달. 지난 책. 지난 정류장. 뒤쪽에 있는 뭘 수식하고 있어? 명사를 수식하고 있잖아. 자, 그럼 봐. 얘는 품사 분류를 하면 뭐였다고요? 명사라고요. 그럼 아시다시피 여러분, 영어에서 명사 수식하는 건 형용사지만 국어에서는 관형사라고 하지. 왜 관형사라고 하니? 임금한테 씌워서 꾸며주는 걸 우리는 관이라고 배우셨잖아. 문장에서 왕 역할을 하는 애들이 체어냐. 그러면 몸 역할을 하고 왕 역할을 하는 애들 체어 위에 씌워주니까 관이라는 말이 붙는 거야. 그 영어의 관사, 정관사 더, 부정관사 어나 언, 다 어디에 붙어? 명사 앞에 붙잖아. 그래서 명사 앞에 붙는 애들을 보통 관을 씌워줘. 그런데 꾸며주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관형, 꾸밀 형자를 써서. 그래서
관처럼 쓰여서 꾸미는 말이다. 그래서 관형사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봐. 명사를 식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로 쓰이고 있는 거야? 관형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죠. 왜? 관형사는 아니야. 뭐로 쓰인 거야? 관형사처럼 쓰인 거야. 그러면 관형사처럼 쓰이게 해주니까 관형사형으로 성격을 조금 바꿔줬다. 그래서 성격을 바꿨다.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야. 여기는 어미는 뭐라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야.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여서 명사 수식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3번 선지도 뭐라고 보셔야 돼? 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해 주셔야 돼. 필기하세요. 자, 말 나온 김에 좀만 더 설명을 할게, 얘들아. 잘 보셔야 돼.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아, 내 지금 배가 고파. 그러니까 eat를 예로 들어볼게. 자, to eat, 투부정사 쓰였어. 이거 품사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명사요. 잠깐만. 명사적 용법이니까. 형용사요. 품사 뭐냐, 얘네?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얘는 뭐냐면 그냥 동사야. 품사 동사라고. 그런데 문장 성분으로서는 주어, 동사, 문장 성분으로서 동사는 아니야. 품사는 동사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 잘 들어야 돼. 얘가 품사가 유지되면서 명사처럼 쓰이니까 명사처럼 쓰였다. 명사적으로 쓰인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형용사처럼 쓰였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부사처럼 쓰인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잘 들어. 지금 보면 그러면 eat만 있어요. to eat도 있지만 eating, ing를 붙일 수도 있죠. PP형이 있죠.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걸 영어에서는 굴절이라고 하는데 끼케야 5가지 형태밖에 없어. 현재형, 원형, 과거형, 분사형. 예를 들면 뭐 go, went, gone, going, to go. 자, 그럼 봐봐. 5밖에 없지. 근데 국어에서는 이게 몇 개야? 가다, 가니, 가서, 감으로 가니까 가는, 가며, 가느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절로만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국어적 특징으로 국어에서 뭐라 그러냐 이런 걸 활용한다라는 단어로 써. 여기까지 일단 잡히셨죠? 자, 그럼 이렇게 활용해서 얘가 뭐로 쓰인 거야?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미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품사는 여전히 뭡니까? 용언이었던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정리 잘 해주시고 영어랑 비교를 하시면 왜 내가 자꾸 비교를 하냐면 일단 첫 번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영어로 문법을 공부를 많이 하니까. 두 번째는 반대로 헷갈린 걸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드리면 영어에서 했던 문법 공부가 국어 문법 공부의 기반이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좀만 저쪽으로 갈 거고요. 자, 네 번째 4번이 지난달이었네. 3번 타고난. 3번 타고난. 자, 타고난도 보자 얘들아. 그럼 봐봐. 얘도 쪼개볼게. 그러면 뭐가 되니? 타다가 돼요. 그 다음에 나다가 돼. 그래서 기본형은 뭐야? 타다, 나다. 됐지? 그러면 뭐가 들어있어 지금? 간. 뭐가 들어있어? 간. 중간에 낑겨있는 애가 누구예요? 그래서 누가 쓰였어? 연결하는 어미, 연결 어미가 쓰였으니까 얘는 역시 통사적 합성으로 분류해서 3번, 4번 전부 다 통사적 합성으로 분류 잡아주시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얘들아 봐봐. 이 한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는 걸 10문제하고 20문제하고 30문제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쉬워지는 거야. 선생님 그 지루한 걸 어떻게 하나요? 얘들아, 야구 선수들 보잖아요. 하루에 배팅 스윙 100번 합니다. 100번, 500번씩 합니다. 투수들 100번씩 피치. 아무것도 아니야. 다 반복이야. 여러분 프로가 되시기 위해서는 기본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5번 선제 볼게. 좀만 힘내 얘들아. 내가 중1, 2 잼민이 드리면 이렇게 안 해요. 중3은요. 당장 내년부터 입시야. 입시로 여러분 인생이 결정돼.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해. 어른이라서. 내가 바꿀게요. 나중에 제가 국회로 가면 바꾸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5번 선제 볼게. 굳은 살이요. 진담인데? 제가 자꾸 정치한다, 국회로 간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 한다 그러면 농담인지 아시는데, 저 되게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치인 배우는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봐봐. 굳은의 굿. 미안해, 얘들아. 혼자 얘기해. 혼자 웃으면 안 되는데. 자, 봐. 굿은 뭐야? 네. 간이라는 게 보이셨죠? 그럼 봐. 어간 뒤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린 어미를 배우고 있으니까 어간 뒤에 뭐가 왔다? 어미가 왔다는데, 이 어미는 뭐 하고 있어? 굳은 살, 굳은 케이크, 굳어버린 치즈, 굳어버린 고기. 그러네. 굳은 살. 뭘 수식하고 있어? 명사수이구나.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뭐다? 관형사형 전사어미가 쓰였다.
됐니? 이 정도 되셨죠, 이제. 슬슬 익숙해지시기 시작을 할 거야. 자,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자, 필기 정리 쫙 한번 끝내주시고, 자, 그럼 봐. 이게 되기 위해서 베이스가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와볼까요? 잘 보세요. 자, 우리 지금 무슨 단어 배우고 있어? 단어 배우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일단 용언에 대한 정의가 되셔야 돼. 언제 배우셨냐? 중2 때 아마 배우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센텀중 기준으로 중1 때 체험까지 배웠던 거야. 다 배웠다. 다 배웠다. 중1 때 배우네. 용언 배우셨어. 두 번째, 용언에는 뭐가 있지? 그렇죠. 훌륭합니다. 자,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봐봐. 용언에 대한 정의를 하다 보잖아. 그러면 용언은 어떤 말이야? 활용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 용언을 정의하는 이 활용이라는 개념을 또 정의하셔야 되잖아. 자, 그럼 활용에 대한 정의를 하셔야 돼. 자, 활용에 대한 정의를 끝내시고 나면 필연적으로 간과 미의 개념을 아셔야 되고, 다시 보셔야 돼. 어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말 끝에 오니까 말, 어미라고 해요. 자, 그럼 봐. 말 끝에 오는 어말, 어미 앞에 붙는 애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지? 선어말어미라고 해요. 자, 또 이거다. 선어말어미도 종류를 여러분이 몇 개, 3개 이상 써보셔야 돼. 자, 어말어미 종류는 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어미. 아까처럼 관형사의 성격을 더하면서 성격을 좀 바꿔주는 전성어미. 여기 끝까지 잡힙니까? 그리고 계속 우리가 봤었죠. 연결해주는 무슨 어미? 연결어미. 자,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쓰시고, 최대한 여러분이 아는 선에서 종결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정의 쓰시고, 종류 쓰시고 다 써보세요. 자, 필기 정리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단어라는 단원 체계를 다시 한번 잡을 건데, 첫 번째 단어의 정의가 있고요. 두 번째 단어의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를 나누는 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품이라는 기준이야. 그래서 기준이라는 단어가 한자어 품이고, 그러면 단어라는 걸 말사자로 쓴다고 봤을 때 말의 기준을 나눈다. 단어의 기준을 나눈다. 그래서 품사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럼 봐봐. 품사는 뭐다? 단어의 기준을 나누는 거야. 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태소가 의미의 최소 단위라 그랬었잖아. 그래서 형태소 단위, 즉 형태 단위가 일정한지 변하는지가 있어요. 그럼 형태가 일정하다, 무슨 불변어. 형태가 안 변하니까. 형태가 변할 수 있어. 가능하다의 가짜에 써서 가변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얘가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 있을 거야. 자, 그게 몸 역할을 하면 체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활용하는 말들이면 용언이라고 하고, 수식을 하면 수식어, 관계를 맺어주면 관계어, 혼자 쓰이면 독립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단어로 최대한 쓰고 있어. 그거를 중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고등학교에서 바라보는 느낌으로 한번 더 씌우고, 2회차 때 이 형태라든지 의문론적 이 형태, 형태론적 이 형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내신에서 약간 변별하는 심화 개념들이 있어요. 그건 2회차 때 정리할 거야. 그래서 12월 달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수능의 기본이 되는, 수능 기준 한 90% 정도가 정리되는 개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수능 기준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내신으로 가시잖아, 지방은. 그럼 내신에서는 2회차 때 내신의 한 80% 정도 개념이 끝날 거고, 나머지 20% 마무리 짓는 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건 학교마다 내신 들어가서 3월 이후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3월 이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나시면 거의 완성이고, 제가 매년 매 순간 성장하고 싶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쉬움은 뭐냐? 일단 나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더 파악해서 더 최고의 수업을 하고 싶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 두 번째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을 설득하는데 내가 성공하면 여러분이 좀 더 빨리 와닿겠죠. 설득하는데 실패하면 조금 덜 와닿는데, 올해 기준은 좀 더 설득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제가 더 노력했다, 더 나은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성장했다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여러분 선배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반성도 좀 하고 있어.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반응과 피드백.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알아서 여러분 눈높이에 다 맞춰드릴 거야. 자, 다시 돌아온다. 기능은 이렇게 5가지야. 그 다음에 의미로 구분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품사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 다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정의도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이거 설명은 제가 딱히 드리진 않을게요. 다들 알고 있으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 관형사, 부사, 조사, 마지막 감탄사까지.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슈가 있는 건 조사입니다. 좀 이따가 자세히 볼 거고요. 조사는. 그 다음 이슈가 있는 건 동사, 형용사. 역시 또 자세히 볼 거야. 자, 이 동사, 형용사를 묶어서 활용한다 그래서 용언이라고 한다 그랬었고, 다시 한번 용언에 대해서 개념 체계를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봅시다. 여기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용어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활용하는 말이라고. 자, 그러면 이 활용이 먼저 정해야 되죠. 활용은 뭐야? 동사, 형용사가 의미, 문법적 의미 또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어미가 바뀌는 것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영어의 to 부정사 생각하시면 돼. to가 붙어서 명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부사적으로 쓸 수 있게 했었죠. 영어의 ing 생각하시면 돼. 현재 진행이라는 시제를 표현하거나 동명사를 표현할 수가 있었죠. 영어의 분사를 생각하면 돼. 과거 분사는 어떤 기능을 하지? 수동태의 의미를 표현하거나, 맞니?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봐봐. 일단 동사, 형용사부터 정확히 짚으셔야 되는데 여기 기준으로 좀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잘 들어 얘들아. 동사는 영어로 뭐냐면 action verb예요. 형용사는 영어로 뭐냐면, 형용사도 영어로 치면 동사 얘들아. 형용사는 영어로 하면 state verb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둘 다 용언 계열로 들어오는 거야. 선생님, 영어의 형용사는 뭐네? 관형사가 영어의 형용사야. 그래서 구분하시고. 자, 다시 돌아와서 용어는 활용하는 말이고 동사, 형용사가 의미, 문법적 기능에 따라서 어미가 바뀌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면 쉽죠. 전 여친 강아지인 콩이가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콩이가 달리기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죠. 콩이가 달린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콩이가 달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봐 얘들아. 어디까지는 형태가 계속 안 변하고 있죠? 달리까지는 안 변하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말의 줄기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여기를 줄기간자를 써서 뭐라고 하겠다? 어간. 네, 어간이고 뒤쪽에 붙는 말은 뭐야? 말의 꼬리니까 꼬리 밑자 미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니은다가 붙었고 다가 붙었고 기가 붙었으니까 의미 문법적 기능이 다르다는 건 당연히 보이시죠? 의미 문법적 기능이 다르니까 기가 붙었고 니은다가 붙었고 다가 붙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어미가 어떤 애들인지 보셔야 되는데, 어미의 종류를 지금처럼 나눠볼게요. 자, 어미의 종류 크게 2가지가 있어. 선, 어말, 어미. 두 번째, 어말, 어미.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일 거기 가겠다. 그럼 봐. 여기 get은 의지의 get이에요? 추측의 get이에요? 시제의 get이에요? 그런 얘기야. 할아버지께서 가신다. 할아버지가 간다. 그 시는 뭐냐는 거야. 보이셨죠? 그래서 선, 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써서 시제, 높임, 공손, 의지, 추측의 의미 등을 더하고 어려울 거 없어져요. 여러분 영어에서 will 배우셨지? will은 뭐야? 추측.
추측의 미래도 되고 의지의 미래도 되니? 단순 미래도 되니? 이해되셨어? 그래서 영어에서도 시제를 나누는데 특히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be going to 같이 예정된 미래도 있지만 will 같이 의지 미래도 있고 단순한 추측도 있겠죠. 국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get이라는 애들을 보면 미래 시제일 수도 있겠고 의지일 수도 있겠고 추측일 수도 있어. 그런데 영어는 시제를 되게 12개 넘게 나눠요. 근데 국어는 시제는 3개밖에 안 나눠. 그런데 국어에서 중요했던 건 뭐야? 이거야. 됐니? 그래서 격식체, 비격식체 나누고 비격식체 2가지, 격식체 4가지에서 총 6가지의 상대 높임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높임이나 공손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 여기까지 맞니? 자, 정리하시고 서러움에는 문제 풀다 보면 보이실 거니까 이 정도 정리하고 이런 조금 피곤하실 수 있는 게 어마어미라서 어마어미를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을 종결하니까 종결어미야. 두 번째, 성격을 바꿔서 다른 단어처럼 쓰이게 해줘. 다른 품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해줘. 전성어미예요.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가 있어. 아까 연결어미 종류들은 우리가 되게 많이 봤었죠? 필기 좀 잡고 계십시오, 선생님. 연결어미 종류들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한번 해봤었고 여러분 교재 페이지에 103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필기를 해가시면 되긴 해요. 그래 103페이지에 어감, 어미, 선언어미, 높인 선언어미, 시제 선언어미, 종선 선언어미에서 쭉쭉 설명 나와 있을 겁니다. 연결어미는 대등한 두 개를 연결할 수도 있겠고 종속적인 애들을 연결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성어미는 아까도 얘기했다. 잘 들어. 얘가 명사처럼 쓰이게 하면은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고 관형사처럼 쓰이게 하면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고 부사처럼 쓰이게 하면은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해요. 필기하시고 그리고 종결어미는 문장의 종결형인데 형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하시고 자, 여기서 종결어미를 좀 정리할 텐데 왜 그러냐면 이 종결어미들은 문학 개념하고 밀접하게 쓰여. 예를 들면 서리법, 의문형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명령형 어미를 반복했다. 청유형 어미를 반복했다. 그럼 명령하고 청유가 구분이 돼야 돼. 이쪽 끝으로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종결어미 5가지를 정리할 거야. 잘 보세요. 자, 얘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담화의 4요소로 정보 분류가 돼요. 자, 우리 1인칭을 뭐라고 하지? 대화 참여 첫 번째 사람. 대화 참여하는 첫 번째 역할. 그래서 1인칭이라고 그러는 거고 1인칭을 우리는 화자라고 하자. 자, 2인칭은 뭐야? 제2의 인칭. 듣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화 참여자 중에 청자겠죠. 자, 그럼 봐봐. 1인칭, 2인칭을 제외한 건 전부 다 뭐야? 3인칭이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뭐야? 대화에 참여하는 애들이고 여기는 참여하지 않는 애들이야. 제가 위쪽에 첨자로 쓰이를 쓰면 집합의 여집합 기호야. 아니라는 거야. 논리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 집합을 하면 컴포먼트리 셋. 그래서 여집합 기호를 제가 갖다 쓴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럼 봐봐. 담화의 첫 번째 요소 뭐였다? 화자다. 두 번째 요소 뭐였다? 청자다. 세 번째 요소 뭐였다? 전환 메시지 전원이었다. 자, 4번 요소는 뭐였다? 상황 맥락이었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필기하시고. 자, 중요한 건 이거다. 그러면 담화 4요소로 봤을 때 중요한 건 이걸 묶어가지고 저는 소통의 의지와 방향이라고 할 건데 자, 방향을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자꾸 평서문 하면 뭐라고 정의하냐면 평범하게 진술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정의해가지고는 절대로 틀려요. 평서문은 뭐냐면 잘 봐야 돼. 소통의 방향이 일방향에서 끝나는 거야. 이게 평서문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소통 방향이 화자에서 청자 일방향으로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시죠? 의문문은 뭐야? 소통의 방향이 이 방향이었으나 이 방향의 소통을 의도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가 필요해? 소통의 의지를 보셔야 되는데 반대쪽 방향의 소통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자한테 대답하라는 게 의문문이야. 대답을 촉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청자 대답 촉구야. 평서문은 청자 대답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일방향이야. 자, 이거 내신 문학 개념에서 잠깐 제가 녹색으로 참고로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의문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yes or no 의문문. 영어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집에 가니? 네, yes. 집에 가니? no, 아니요. 대답이 네, 아니면 아니요로 뭐가 돼? 판정이 돼. 그래서 뭐가 돼? 판정 의문문은 영어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야? yes나 no로 대답하시는 거야. 이해되셨죠? 두 번째, 몇 시에 집에 가니? 설명 의문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수사 의문문이 있는데, 여러분 수사법을 우리가 뭐라고 배우셨죠? 문학에서 표현법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수사라는 게 국어에서 쓰이면 표현법이라고 배우시고, 표현법으로 의문문이야 답정너 서리법을 의미해요. 오빠 나 오늘 예뻐? 아, 당연히 예쁘지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 그럼 봐봐. 여자친구 예쁘냐고 물어보면, 여자친구가 살쪘냐고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답정너잖아요. 여자친구는 듣고 싶은 단어를 정해놓고 괜히 물어보는 거잖아. 그 얘기야. 서리법은 뭐야? 묻는 게 아니야. 이미 답을 정해놓고 너는 그 답을 하렴. 이라는, 또는 이미 나는 답을 알고 있어. 그냥 평서문으로 얘기하면 되는 걸. 일방향으로 소통하면 되는 걸. 오빠 나 예쁘지? 오빠 나 오늘 예뻐? 라고 일방향으로 얘기하면 되는 걸 굳이 물어보는 답정너의 의문 방식이 서리법이다. 그걸 수사 의문이라고 한다. 필기 정리하시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명령문이에요. 저는 개헌을 선포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겠어요. 자, 내가 체포하려고 하는 거니 니들이 체포해야 되니 니들이 체포하는 거죠. 누구의 행동 촉구야? 청자의 행동 촉구야. 자, 그래서 명령문은 뭐냐면 화자 청자 중에 누구만 하는 거야? 청자만 행동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청유문하고 구분이 되겠죠. 청유문은 뭐겠어? 그렇죠. 청자만 아니요. 화자와 청자의 행동 촉구하는 거야. 개헌문이 들어오니까 우리 다 같이 막읍시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나와주십시오. 아, 진짜 그날 되게 긴박했다니까요. 됐죠? 그래서 명령문은 뭐야? 청자만 해주시는 거야. 청유문은 같이 하는 거야.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영어에서 기원문은 카테고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국어에서 기원문은 뭘까? 이 중에 하나야. 기원문은 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원문이 이 중에 하나의 부분집합이야. 로또 맞게 해주세요. 같이 맞는 거니? 로또 맞게 해주는 건 신이 결정해 주는 거니? 신이지. 그러면 로또 맞게 해주세요 화자는 나고 청자는 신이죠. 나왔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렸던 킬러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잘 들어야 돼. 신한테 기원하는 기원문은 명령문이야. 그래서 왜? 청자가 신이잖아. 신이 행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국어에서 기원문은 명령문이야. 이거 진짜 고1에서 틀려서 고2 했더니 고2 또 틀리고 있어. 고3 또 틀리고 있어. 그래서 3월, 4월, 6월 연타로 틀렸던, 연타로 오답률 1등이었던 문제가 이 기원문이 명령문에 속한다는 거야. 자, 마지막 종결어미는 뭐라고요? 감탄문이요. 감탄문은 뭐야? 감정 표출이야. 아니, 그럼 뭐가 다른데요? 잘 보셔야 돼.
얘네랑 얘네가 다른데 인간은 배가 고파 본능이야. 기분이 나빠 감정이야. 먹는 걸 채우자 이성이야. 잘 봐. 인간의 지적 활동은 크게 이성과 감정이지. 그럼 봐. 명령, 의문, 청유, 평서는 이성적 정보를 표출할 때 쓰고요. 감탄문은 감정적 정보를 표출할 때 써요. 감탄문은 뭐 표출이야? 그렇죠. 화자의 그냥 감정 표출이야. 그래서 역시나 얘도 어떻게 정리하셔라? 이렇게 표처리하셔라. 연습하셔야 돼. 이거 어마어마하게 도움되시는 여러분의 필살기가 될 겁니다. 되셨죠? 필기 정리하십시오. 자, 선생님 여기 화면 하나당 한 5초씩만 잡아주시고 영상 잠깐 끊을게요. 자, 필기 하십시오. 뭐야 이거.